오늘 수업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교재 제3장 성격과 정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성격과 정서는 심리학, 상담학, 그리고 사회복지학 등에서 매우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성격이 좋다 또는 정서가 불안하다, 정서가 안정되어 있다, 너무나 흔하게 쓰는 말이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성격이라는 단어는 유치원생들도 많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 정서라는 단어는 초등학교 5, 6학년 그리고 중학생들 정도면 그것이 무엇인지는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성격과 정서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제가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행정학을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21쪽에 두 번째 문단이죠. 최고 관리자, 관리자의 업무를 계획, 조직화,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 등으로 규정했는데, 이런 내용의 머리 글자, 알파벳 머리 글자를 따서 POSD, CORB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거는 최고 관리자가 당시에 이제 미국 경영에 관련된 얘기고 1920년대, 30년대에 있었던 얘기들입니다. 이 POSD, CORB라는 관리자의 관리 원칙이 나오게 된 배경은 반대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먹구구식으로 당시에 경영을 했던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경영학을 연구했던 학자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생산성이 낮아지고 관리자가 피곤해진다고 본 거죠. 자, 그래서 관리를 잘하는 기법을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계획, 플래닝이죠. 이거는 우리가 회사 경영 계획에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계획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조직화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 기업에서 몇 개의 팀을 만들 것인지, 하나의 팀은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인지, 이런 게 바로 조직화에 관련된 얘기고요. 자, 인사는 채용부터 퇴직까지, 당시에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이제 채용도 금방 하고 퇴직도, 해고도 금방 시킬 수 있는 구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채용과 퇴직,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을지 훈련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인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지휘는 경영 관리자가 작업하는 종업원들에게 어떻게 지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안내, 자문을 해줘야 되는지에 관련된 거고요. 자, 조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공장을 생각하면 되죠. 자, 처음에 도입되는 부분부터 마지막에 제품이 나오는, 산출되는 부분까지 어느 특정한 부분에서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고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때 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보고라는 것은 현재 작업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몇 개의 생산품이 있고 몇 명이 출근했고 몇 명이 결근했고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방법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인데요. 자, 예산은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재무제표, 회계의 기준에 따라서 이번 달에 쓸 돈, 그리고 이번 달에 들어올 돈, 그 다음에 내년 몇 분기, 이런 식으로 4, 4분기, 3, 4분기 이런 식으로 예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합해서 POSD, CORB라고 얘기를 하고, 관리자가 당시에, 경영 관리자가 당시에 주먹구구식을 운영하는 것을 못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하자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보충 설명을 마치고 이제 성격과 정서 72쪽이죠. 성격이라는 말은 맨 위에 줄입니다. 라틴어의 페르소나죠. 자, 무엇을 통해서 말하다의 합성어로 무대가 배우에서 쓰는 가면이나 탈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탈춤을 출 때 안동 하회탈 이런 식으로요. 자, 이 말이 처음에 의지하는 것은 이제 거짓된 것, 속마음이 드러나지 않는 겉모습만 드러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미가 조금씩 바뀌면서 타인과 구별되는 어떤 인상 전체를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격은 그래서 페르소나, 개인 고유의 성질 또는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73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첫째, 성격이란 개체가 보여준다고 얘기하는데 개인의 경향성이죠. 자, 개체가 보여주는 어떤 경향성, 이 말을 제가 강의 자료에 개인 경향성이라고 얘기를 했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성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정성이라는 것은 그 아주 짧은 기간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성격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비교적 꾸준하게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성격입니다. 그리고 자, 어릴 때부터 점점 커가면서 성격이 재구성되기도 하죠. 자, 둘째, 그 성격은 개인 간의 차이, 구별을 나타내주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다른 말로 상대성과 다양성의 개념이죠. A라는 사람의 성격은 A라고 표현할 수 있고, B라는 사람의 성격은 B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런 게 바로 상대성과 다양성이라는 거. 자, 셋째, 성격은 개인의 내적인 구조인데 관찰 가능한 것으로 드러내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겁니다. 좀 이따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 성격 검사, 뭐 문제지, 우리가 뭐 MBTI 자가 진단이죠. 우리가 MBTI 검사를 할 때는 본인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MBTI 검사뿐만 아니라 뭐 홀랜드 검사, 애니어그램,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넷째, 성격은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 양식이기 때문에 적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성격은 그 어떤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일수록 환경에 대한 그 능동적으로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환경이 그 어린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죠. 자,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학교 그거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미 기업을 다니시는 분도 있고 인턴 경험도 있고 또는 앞으로 그런 경험을 할 사람들도 있을 텐데, 기업 조직이 상당히 그 중요한 사람들의 성격 형성, 성격 변화에 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삼성의 기업 문화가 다르고 LG의 기업 문화가 다르고 현대의 기업 문화가 달라요. 특히 이 성격은 문화에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나라는 동일한 사람이, 김영재라는 사람이 자, 삼성에서 근무할 때와 현대에서 근무할 때, LG에서 근무할 때 받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재구성될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적응, 특히 정부 영역에, 공무원 영역에 적응하실 분들이라고 하면은 공무원, 공직사회 특유의 어떤 환경, 조직, 규칙, 문화, 관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응학습은 학교에서 또는 가족에서 배우도록 설계가 돼 있고, 제가 지금 적응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매 시간, 매일 우리가 학교와 집에 있는 거죠. 그러한 환경에 인간이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사회화 과정이죠. 가족 안에서 사회화가 되고 학교 안에서 사회화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자, 이거는 교육학에서 교육학의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게 바로 학습 그리고 사회화죠. 자, 그리고 73쪽에 이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성격은 내적, 외적 요소로 구성되는데, 자, 내적인 요소는 특성, 자, 그리고 캐릭터라고 하죠. 체질과 같은 생물학적인 것으로 결정되는 기질, 템퍼라먼트, 자, 템퍼라처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 선천적인 특성은 이제 개성, 캐릭터, 개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질, 그 사람의 체질이라고 얘기하죠. 이 기질을 가장 잘 나타낸 게 이제 애니어그램 같은 겁니다. 자, 애니어그램은 그 사람의 머리 유형이 있고 배 유형이 있고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그것은 기질이라고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기질이 이제 템퍼라먼트, 자, 템퍼라처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제 그 사람의 의식에 관련된 특성, 이른바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캐릭터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굳이 우리 수업에서는 이렇게까지 이거를 구분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73쪽의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 보면은 개성, individuality라고 되어 있는데, undivided, 자, ability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죠. 자, divided, 나누지, 못하는, 자, ability, 무슨 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individuality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제 만들어진 개성, 무언가에 적응을 하면서 또는 무언가를 바꾸면서 만들어진 개성을 얘기하는 거고, 캐릭터는 타고난 개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기질, 개성, 자, 특성, 성격, 정서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는 구분이 되는 건데요.
뭐 우리가 행정학 영역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74쪽에 유전 얘기 나오는데요. 자, 유전은 이런 거죠. 뭐 제가 아마 강의 자료에 50%, 25, 15, 10% 이렇게 써놨을 텐데, 자, 우리가 부모로부터 나한테 받은 건 50대 50의 유전이 들어온다고 보통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자, 그 다음에 뭐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가 있었을 경우에는 또 조금 더 퍼센트가 25% 수준에서 우리가 내 몸에 유전이 되었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조카들이 있을 텐데, 뭐 나름대로 조카들이 있을 텐데, 조카와 나하고 이제 유전자가 한 15% 정도 같을 확률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약간씩 먼 친척 관계가 될수록 그 퍼센트가 조금씩 떨어지긴 하는데, 자, 이게 친척 관계, 가족과 친척 관계로 이어진 경우는 좀 상당히 먼 친척까지, 때로는 우리가 뭐 이제 뭐 사돈의 팔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돈의 팔촌까지 나의 유전자하고 같은 부분이 조금씩은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그 유전학적으로 우리가 요새는 이제 MRI라는 도구를 가지고 뇌 영상을 촬영해서 뭐 뇌파의 흐름 또는 뇌의 작용까지 보는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유전에 관련된 얘기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 정도 퍼센테이지 확률에서 내 유전자는 자, 엄마, 아빠, 자, 그 다음에 아빠 쪽의 조부모, 그 다음에 엄마 쪽 그냥 외가죠. 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유전자, 이게 조금씩은 다 들어있구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황, 단편적 상황, 단편적으로 내가 뭐 실연을 겪었다든가 사고를 당했다든가 어떤 큰 일을 치렀다든가 이런 단편적인 사건 사고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경험이라고 얘기하면은 상당히 장기적인 경험일 수도 있어요. 자, 장기적인 경험일 수도 있는데 이 상황과 경험이 이게 겹치는 영역이 많아요. 뭐 사건 사고도 상황이고 사건 사고가 경험일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이 책의 이제 의미를 봤을 때는 단편적인 게 상황이고 다소 장기적인 게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인턴 경험, A에서 인턴 경험한 거하고 B에서 인턴 경험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청이나 구청에서 뭐 단기간 경험한 거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자존감이란 단어, 자, 셀프 에스팀이라는 단어가 자존심이라고 지금 여기 되어 있는데, 자존심이라는 것보단 자존감으로 저는 이걸 의미를 지금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존감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많은 단행본 서적과 상당히 많은 영상들이 이미 많이 있죠. 그래서 자존감에 대한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보통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극도로 자존감이 낮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제 극복할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대체적인 그 컨텐츠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뭐 따로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격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를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